장도연코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시위가 우리 가도행진이 그제였었나요? 그제였었죠. 그리고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오늘 의원총회 원래 집회 신고를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네. 그 시위는 안 하기로, 가도행진 안 하기로. 오늘부터 못 한다고 돼 있던데 못해요. 공소법 때문에. 네. 공소법 때문에 못 하게. 그래서 의총을 한 거예요. 네, 의총을 지금 그 사랑제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최근에는 되게 당 내외적으로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좀 특히나 더 가열되는 것은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 2018년도 17년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대선 때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제가 캠프에 있어봤어요. 네. 8%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8%. 국회의원을 한 명도 안 옵니다. 네. 상황실에. 그러다가 21%까지 가니까 그때 나오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패했어요. 3자 구도에서 패하고 나서 2018년 당대표가 되셨죠. 그리고 2018년도에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대위로 갑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로 갔다가 제 기억에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꼴이죠. 하다가 이제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김종인 그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중화 정책을 쓰다가 네. 그때도 완전 패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 계엄으로 인한 후과가 상당한 기간 갈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당내에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안과 미래가 어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당신과 내가 토론해 보니까 서로 그 전략이 다르네. 이 얘기한 거예요. 대안과 미래하고 대표가 그러니까 전략이 다르니까 이거는 당이 잘 되기 위한 전략의 차이니까 더 논쟁해봐야 이거 불협화만 크니까 일단 논쟁 앞으로 하지 말자. 선거 치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저 이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느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는 거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전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및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똑같은 기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당이 걱정되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들의 정책 위반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좋게 선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할 거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 사사건건 비판하잖아요. 제가 사사건건 비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을 쭉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아, 저분들은 나를 그냥 반대하는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건설적인 조언하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고 뭐 미진하고 그래 보여도 어느 정도는 이뻐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듣는데 이뻐해 주십사. 그래야 저희가 그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쁘게 못 보시고 계시는 우리 정 의원님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책임진다라고 책임지나요? 라는 것이 다들 그걸 물어봐요. 네, 요즘엔 또 그 얘기를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지 않겠어요. 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면 지지 않겠어요. 라고 답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했다라는 거는 그 대안과 미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만약에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지도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당원 구성이라든지 지금의 행태로 볼 때 책임진다라는 게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그러면 책임지고 다 내려놓겠다라는 뜻인지. 네. 근데 의원님, 근데 지금 그 논쟁을 진위를 본심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판명이 난들 어떤 건설적인 결과가 아니지. 달라질까? 지금 이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은 만장하신 분들 앞에서 한 거 하고 그냥 책임을 진다 그랬대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랬잖아. 항상 무슨 얘기가 들으면 뭐라 그랬지? 뭐 깊이 고민해보겠다. 저한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1심 선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뭐랄까 당혹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아마 윤 변호사님도 조금 당황스럽지 그 않았어요? 앞부분 무죄 추정 이런 부분은 저도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계엄이 있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번 계엄이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판결문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굳이 무죄 추정이라는 걸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은 저도 그 누가 그러면은 누가 브레인이에요? 그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제가 누가 하고- 브레인인지 알면 제가 측근이잖아요. 측근은 아니시구나. 아닌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당대표로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이 많은 스펙트럼이 이제 큰 많이 넓다 보면 네. 선거잖아요. 네. 당이 현재 그냥 앞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이 아니고 3개월 이후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표도 얻어야 되고 옛날에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동조한다라고 바로 즉흥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윤 어게인은 전 아니라고 봐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이건 윤 어게인 나오잖아요. 그냥.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복귀해야 되는데 그 복귀라는 게 정치권으로 복귀한다?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윤 어게인은 저희가 반드시 쓰면 안 되는 단어지만 절윤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절윤이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찍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하고 결이 달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구별해 쓰되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많은 분들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선대위 체제로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윤어게인이 아니면 온니윤. 온니윤이야? 어떻게? 온니윤도 마찬가지. 온니윤이나 윤어게인 같은 온니윤은 거죠. 진짜 그는 아주 너무 심플하면서 탁 박히면서 야 이래서 표를 더 깎아먹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옛날 들더라고요. 유튜브 막 넘기다 보니까 네. 제가 어디 나가서 네. 막 한 말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친박은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전부 다 친박을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극우라 그랬어요. 친박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정농단 박근혜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극한 어떤 몰아붙임을 하거나 욕을 할 때 극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극우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 써요. 어. 당 내부에서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났는데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저 사람들은 제도권 정치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냥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극우, 그다음에 내란을 옹호한 정당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쓰면 저는 바로 반박을 하지만 네. 당내에서 쓰면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그 특정 정치인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극자보다 더 심한 말이 저는 개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만한 일정의 어떤 행태를 하게 되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극화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법 3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그 국민들의 인식 구조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제기가 돼서 딱딱 짚어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패스가 되면서 마치도 이게 누가 어느 정당이 더 잘하고 어느 정당이 잘못했느냐. 보통 55대 45 그다음에 내지는 무슨 뭐 51대 49 이래야 되는데 마치도 지금은 그 민주당의 또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전략 때문에 마치도 저쪽은 완전 무결하고 이쪽은 다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를 할 때 국민의 힘으로 이에 의해서 공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는 국민의 힘이라는 시스템이 그만큼 강고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윤이라고 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지지자. 이분들을 국민의 힘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친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친윤이라기보다는 이 레짐이 어느 날 갑자기 탄핵을 당해갖고 저 레짐은 상당히 위험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내부에서도 그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그렇게 뭐 아주 그 뭐랄까 연대감이 강하지도 않다고 제가
들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니까 저도 와닿는데 네. 우리 정당이 언제부턴가 그 내부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가. 왜냐하면 그 당대표가 되면 뭐 의원들 스킨십을 갖고 해가지고 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걸 이준석 대표 때부터 느꼈던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아이디어 좋고 상당히 그 온라인으로 밝고 다 좋은데 이 오프라인에서 의원들 만나가지고 막 그 어울리고 내 편 만들고 그걸 하는 거, 못하는구나. 이거를 좀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네. 얘기가 들려요. 제 근데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는 이런 평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 당시에 지금 새가 불어나온 게 아니죠. 2년이 거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하나 어젠다 던져서 야 OX 이 뭐요? 이거 이외에는 설득하려고 접촉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고 장 대표도 들은 것 같아요. 만나서 설득하고 뭐 대한과 미래 이분들도 단체로 미팅할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그렇죠. 설득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언제부터 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의미의 개파 정치가 부활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냐면 스터디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다른 거 확인했으면 또 만나서 야 이거 이런 거야라고 해서 내가 또 뭘 하나 입안하거나 기조를 세우려고 해도 뭔가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 따라와. 뭐 윤기찬 개파 그러면 너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야. 옛날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 당협위원장 할 때는 서청원과 김무성의 개파가 좀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정도로 비생산적이질 않았어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김무성 대표님 시절에 그 원내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원내 대책 회의를 할 때도 물론 이제 리더마다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그 한 사람씩 의견을 듣고 또 때로는 우리끼리 모여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물론 밥도 먹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그 강재섭 대표 계실 때 그때도 보면은 그때 제가 외부 전문가로 한번 이제 세미나에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럼 대표가 끝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자리를 못 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아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진짜 리더십은 딱 중도에서 딱 합리적으로 중심을 잡고 이랬는데 이준석, 한동훈, 장동혁의 특징이 있네. 일단 초선 아니면은 1.5선 아니면 영선이야. 영선.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대표죠.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에 오래 정치 활동을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밖에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제가 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돼서 이제 당이 그냥 이미지가 싹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거나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뭔가 파워를 쥐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이 젊다 보니까 스킨십이 부족한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적인 스킨십 방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다는 소리를 제가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시스템 존중입니다. 시스템. 이 정당이라는 게 무리 정치이기 때문에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 그건 뭐 대선 때나 하는 거고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똘똘 뭉치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보수 정당이 언제부턴가 그런 어떤 그 체계가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세 분 다 세 대표 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남의 말 안 듣는 게 물론 이제 자의식도 강하기도 하고 자기의 성공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대표 된 다음에는 뭐 공모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잘 이렇게 진짜 말씀 그대로 밥 먹고 술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오히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또 딱 이름 셋을 보니까 이런 점도 있어.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고생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그게 쭉 이렇게 무르익어야 되거든.
소년든가야 일종의. 그렇죠. 이준석은 들어오자마자 최고위원이지. 네. 한동훈은 법무장관 하다 그냥 비대위원장이지. 장동혁은 겨우 1.5선인데 할 거 다 했어. 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기도만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이게 쉬운 거구나 내가 잘났구나라는 자긍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판 한국 정치판이 그렇게 맞아요. 녹록하지 않고 심지어 저런 사시도 늦게 붙었어요. 한참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식사도 뭐 이렇게 차도 개인적으로 마셔본 적도 없지만 똘똘하죠, 똘똘해. 네, 뭐 저는 아까도 제가 어떤 국민의힘 대변인 젊은 친구 이민찬 대변인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 끝나고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선거판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맞아. 정말 근데, 뛰어나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조금 그러지 못하는 점이 그러니까 아니 뭐 천하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분이 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아.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뜻을 모은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곤란한 거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뭐 반발 자국만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향하는 곳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쪽을 다 보고 있는데 이쪽을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향한 곳에 가서 거기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셨다는데 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좀 그 무리 마인드 이런 거 있는 분들이